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2016년 리차드 쇼는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은폐와 조작을 고발하기 위해 닥터 제이의 라디오쇼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제보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2002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고 밝힌 제보자는 자신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살아있는 거인을 총으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료까지 잃었지만 상부의 압박으로 지금까지 비밀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고 했죠. 이 말을 들은 리차드는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인에 대해 조사를 하던 지인 스티븐 퀘일이 2008년에 자신에게 해주었던 얘기와 아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거인 연구학자인 스티븐 퀘일은 2002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제 거인을 사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스티븐은 해당 사건을 깊이 파보려고 했지만 운영하던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하고 전화로 협박을 받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의 조사는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죠. 스티븐의 이야기와 제보자의 이야기가 동일한 사건임을 직감한 리차드는 제보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보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본인을 슈터라고 지칭하였는데요. 그가 설명한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슈터가 소속되어 있던 부대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의 험난한 산악지형으로 파견되었습니다. 그 근처에 고액의 현상금이 걸린 탈레반 간부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죠. 산의 베이스 캠프를 완성한 그들은 곧바로 알파팀을 투입시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체크인 시간 모두 오전 컨택을 하지 않았고 집결 시간이 되어져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슈터는 첫 번째 팀이 적군의 매복에 당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어 추가 투입된 두 번째 팀이 슈터가 포함되어 있는 베타팀이었는데요. 베타팀은 정찰조의 마지막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금방 4km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중 한 팀원이 염소들이 다니는 좁은 절벽길을 발견했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점 넓어지더니 이내 커다란 공터로 연결되었다고 하는데요. 뒤는 낭떠러지였고 앞에는 큰 동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굴 앞에는 수많은 뼈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알파팀이 사용하던 군사 장비와 부서진 무전기가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바로 산개 대형으로 흩어졌습니다. 박살난 장비와 흩어진 뼈 조각을 본 슈터는 야생동물의 습격임을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동굴 속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인이었죠. 슈터는 그가 12에서 15피트 정도 되어 보였다고 했는데요. 미터로 환산하면 3에서 4미터 되는 키입니다. 그는 길쭉한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고 너덜거리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다져진 특수부대원이라 한들 어디까지나 인간을 상대로 한 훈련과 상황들이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 대원들은 얼어붙고 말았죠. 그 순간 댄이 거인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팀원들도 자세를 고쳐잡고 격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인의 속도와 민첩성은 생각 이상으로 훨씬 빨랐습니다. 거인은 몇 미터 거리를 단숨에 뛰어서 창으로 댄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거인은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는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슈터와 팀원들은 그 틈을 타서 집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Shoot him in the face. Shoot him in the face. 자신이 이 말을 했는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말과 동시에 모든 사격이 거인의 얼굴로 집중되었습니다. 거인은 머지않아 쓰러졌죠. 굉장히 장황한 설명이지만 이 모든 일이 30초 안에 벌어졌다고 합니다. 댄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슈터는 이 일을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리차드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건에 대한 증언을 해야 했는데요. 댄이 죽는 장면을 설명할 때면 그는 항상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슈터는 당시 비밀엄수 각서에 사인을 한 뒤에 현장 경위 보고서도 거짓으로 다시 작성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속으로만 삼키며 죽은 동료를 그리워하던 슈터는 각종 은폐와 비리 고발에 힘쓰는 리차드의 라디오 방송을 듣고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그는 죽은 댄을 위해서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인은 총에 맞아 아래턱이 전부 날아간 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 커서 뚫린 턱이 마치 동굴 같았으며 그의 눈알은 어른의 주먹만 했다고 하죠. 지원 요청을 위해 헬기가 도착했지만 낭떠러지 근방에 착륙을 할 수 없었고 운반용 네트만 지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슈터와 군인들은 거인을 그물에 담아 네트에 실은 뒤 헬기와 연결해야 했는데요. 거인의 무게도 무게지만 악취가 정말 심각했다고 합니다. 숨을 아예 못 쉴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서 운반하는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쉴 시간이 필요할 정도였다고 하죠.
헬기 한 대로는 이송이 불가능해서 2대가 추가 지원을 왔고 총 3대의 헬기에 연결하여 거인을 이송하였습니다. 거인은 바그람 공군기지로 이동한 후 거기서 미국 오하이오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슈터의 고발 이후 해당 사건을 알고 있다는 미군들의 증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 거인을 공군기지로 수송했던 파일럿의 추가 증언은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CH-47 수송기를 운영하던 수송팀은 그를 포함해 총 6명이었고 아프가니스탄 상공에서 군수품을 조달하는 지원 업무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부로부터 급하게 명령을 받았죠. 옮겨야 할 사체가 하나 있다. 카메라를 전부 뺀 뒤에 현장까지 오도록. 평소와는 뭔가 다른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그와 대원들은 지시를 따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커다란 나무 팔레트 위에 웅크린 채 죽어있는 거인이었는데요. 그는 목격한 거인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덩치의 남자였다. 붉은색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턱 아래는 총에 맞아서인지 박살이 나 있었다. 윗니빨은 남아있었는데 특이하게도 이중치열이었다. 온몸이 다부진 근육질이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이었고 손톱은 더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까만색이었다. 또한 손톱 끝이 뾰족했다. 생김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고 백인의 생김새였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해당 대화는 조지 눌리쇼의 목소리로 출연한 파일럿의 제보를 토대로 번역한 실제 증언입니다. 그의 수송팀 대원들은 거인의 크기를 가늠해보고자 옆에 누워보기도 했고 거인의 발에 전투화를 대보기도 했는데요. 팔레트의 너비를 고려해보았을 때 대략적인 신장은 360cm 전후가 되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무게 측정도 하였는데 팔레트의 무게를 빼면 거인의 무게는 대략 1100파운드, 500kg 정도가 나갔다고 하죠. 와처 X의 진행자인 마줄리 박사는 슈터와 파일럿의 증언대로 거인이 들고 있던 창과 방패의 생김새를 유추해 보았는데요. 놀랍게도 방패는 고대 로마의 방패와 그 모양새가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것은 거인의 수명이 인간을 훨씬 능가하며 고대부터 존재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의 유적과 문헌에는 거인에 대한 수많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마줄리는 거인이 사살되었던 칸다하르 산맥 근방 원주민들을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원주민들은 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를 산의 신으로 받들었다는 것인데요. 거인을 언제부터 모셨냐는 그의 질문에 원주민들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심지어 주기적으로 인신공양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동굴 주위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뼈들은 모두 사람의 뼈였던 것이죠. 2019년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작전을 시행했던 전역 군인의 새로운 제보가 있었습니다. A lot of the reconnaissance missions we were sent on were direct missions to see if we could spot one of these giants. What we saw was roughly an 8-foot tall man running through the desert. Now, if this is some kind of a super soldier of some kind, that's something new to us. I don't know what the hell I saw, and nobody ever briefed us about what it was. Well, I know what I saw. I can tell you right now, the stories of the Kandahar giant are true. The person that they killed actually was 3 times the size of a man, had extra digits on their hand and digits on their feet, and had red hair. And a special unit had come in and wanted this target. 아프가니스탄과 맞닿아 있는 중국에는 오래전부터 사람을 먹는 식인 거인에 대한 전설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직 문명이 닿지 않은 어딘가 정말 거인의 후예들이 남아있는 걸까요? 1976년 12월 13일 루마니아 로자 몬타나. 파묻힌 갱도를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땅속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평범한 인간의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인골이었는데요. 거인은 다리를 한쪽으로 모은 포즈 그대로 유해가 되어 땅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발굴 장비가 발전함에 따라 거인 유해 발견은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발견된 거인 유골들을 간략히 표기해 놓은 지도만 보아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인 연구학자들은 이러한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에도 사람들이 거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스미소니언 협회는 수천 점에 달하는 거인의 유해를 인위적으로 파괴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서야 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은 미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박물관 및 협회인데요. 1846년에 설립되어 미국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체고고학연구소 AIAA는 스미소니언 협회가 거인 유골과 잔해에 대해서 역사적 은폐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미소니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AIAA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였는데요. 박물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관둔 고위 큐레이터의 내부 고발로 인해 해당 은폐 사건은 사실임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스미소니언 박물관 큐레이터는 협회가 관리하는 지하 창고에 실제 거인의 유골과 관련 매장품들이 굉장히 많으며 스미소니언 협회 측에 의해 은폐 파괴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박물관을 관두면서 1.3m의 인간 대퇴골을 몰래 반출하였는데요. 이 대퇴골은 실제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이것을 법적 증거로 정식 채택하였고 스미소니언 박물관 측은 자신들이 수천 점이 넘는 거인 유골들을 파괴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인간 진화의 전통적 연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거인들의 유골을 파괴했다. 거인 유골은 고고학적인 큰 발견임과 동시에 큰 구멍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무도 거인의 존재와 탄생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고고학의 정설로 불리우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거인을 보면 거인의 실제와 진화론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거인 유골은 오파츠, 있어서는 안 되는 유물로 취급받으며 그 증거들은 항상 부정당해 왔습니다. 법원 측에 거인의 대퇴골을 제출했던 전직 큐레이터는 죽기 전 유서에 스미소니언 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넣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미 국민들에게 행해진 살떨리는 사기극이다. 인류 진화의 주류 측 연대기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고위 행정가들이 거인의 존재를 은폐하고 파괴시키고 있다. 스미소니언 협회 측에서 관리하는 지하 창고는 워싱턴 DC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거인들의 유골과 유물은 지하 4층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 창고는 별 모양의 형태로 제작되어 각 층마다 5개의 섹션으로 나뉘게 되는데 거인의 경우 그 수가 방대하여 한 층을 아예 통째로 쓰고 있다고 하죠. 수천 점의 유골을 파괴했음에도 그 수는 차고 넘쳤다고 합니다. 거인에 대한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발표될 것이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발굴되고 있는 거인들은 지역마다 그 크기와 특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간혹 몇 가지 겹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중치열과 붉은 머리카락, 6개의 손발가락이죠. 미국의 네바다주에는 그 지역에 살았던 원주민 파이우테 부족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시테카라고 부르는 붉은 머리 거인들에 대한 전설인데요. 원주민들의 언어로 시테카는 나무를 먹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처럼 거대한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그러한 명칭이 붙은 것은 아닐까 하는 가설이 있죠. 이것은 단순한 지역 전설로 치부되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 광산을 설립하기 위해 동굴을 조사하던 기술자 존 레이디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파이우테 부족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러브락 동굴 내부에서 거인 유골들이 실제로 발견된 것이죠. 미라화가 진행되었던 몇몇 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동굴에서는 그들이 신고 다녔을 거라고 추정되는 거대한 신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버클리 대학과 네바다 역사학회는 즉시 조사 인원을 파견하여 추가 유골들을 발굴해냈는데요. 유골들의 골격을 측량한 결과 이들은 2.4m에서 3m 정도 되는 신장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해당 유골들은 현재 네바다주에 위치한 훔볼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에서 발가락 6개의 3.7m의 신장을 가진 거인 미라가 발굴되기도 했으며 미국 중서부에서는 2m의 신장에 이중치열을 가진 거인 유해가 대량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6개인 개체들이 많았다고 하죠. 아마존강 유역으로 조사를 나섰던 탐험팀이 붉은 머리카락에 거인들이 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학회에 보고했던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칸다하르 거인도 붉은 머리카락, 이중치열, 6개의 손발가락을 가지고 있었죠. 거인의 존재를 믿는 학자들은 이 붉은 머리 거인들이 지구에 최후로 살아남은 거인 족속이며 모종의 이유로 세계 각지로 흩어진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2007년 모로코에서 신장 2m 정도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2m 정도의 신장은 거인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는데요. 해당 유골이 거인으로 분류되어 학회에 보고된 이유는 유골 분석 결과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정말 거인은 실제했던 걸까요? 여자 시체가 떠내려오다. 가을 8월에 여자 시체가 생초진에 떠내려왔는데 길이가 18척이었다. 이것은 실제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쪽의 길이는 그 당시 기준으로 약 25cm 정도라고 하는데요. 18척이면 무려 4m 50cm라는 신장이 나오죠. 이러한 과거 한반도의 거인 기록들은 그 예시를 꽤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기문인 태평광기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신라국은 동남쪽으로 일본과 가깝고 동쪽으로 장인국과 인접해 있다. 장인국의 사람들은 키가 3장이나 되고 톱 같은 이에 갈고리 같은 손톱을 하고 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않고 짐승을 사냥하여 먹으며 때때로 사람도 먹는다. 그들은 벌거벗고 사는데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그 당시 성인 남성의 키 정도를 한 장으로 칭했다고 하는데요. 신라시대 남성의 평균 키가 160cm인 것을 고려하면 3장이라는 키는 4m가 훌쩍 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기문, 즉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대다수이며 민담이나 지역 전설들도 섞여 있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거대한 사람들이 산다는 장인국이 신라국 동쪽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역사책인 신당서 신라편에도 동쪽에 거인섬 이야기가 실려 있으며 9세기에 살았던 왕인유가 당시의 사회사를 기록한 옥당 하나에서도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죠. 육군사 서문사공이 어명을 받들고 신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물살이 숨조롭지 못하여 바다에서 몇 달간 표류하다가 한 해안가에 도착했다. 얼마 후 신장이 5에서 6장이나 되는 거인이 한 명 나타났는데 옷차림이 특이하고 목소리가 천둥치는 듯하여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서문사공은 이후 정박되어 있던 배를 타고 거인섬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는데요. 뒤쫓은 거인이 배를 손으로 잡자 검으로 거인의 손가락을 잘랐는데 그 손가락의 크기가 다듬이 방망이보다도 굵었다고 합니다. 해안에 당도한 서문사공은 자른 손가락을 조정에 바쳤고 조정에서는 그 손가락에 오치를 하여 궁중 창고에 보관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러한 거인 기록은 고대 중국의 문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선 중기의 실학자인 이수광은 자신이 오랜 시일에 걸쳐 보고 들은 사실을 토대로 지봉유설이란 저서를 편찬했는데요. 그 책에도 의미심장해 보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연히 외딴 섬에 갔다가 좋은 가구로 장식된 커다랗고 훌륭한 집을 봤다. 그 앞에는 거대한 크기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을 보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 도망쳤다. 또한 조선 인조 때 발간된 용주유고에 실린 통천 해척 표풍설에도 거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해당 글에는 강원도 통천의 어느 뱃사람이 폭풍에 휘말려 표류하다 외진 섬에 당도하고 거기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 거인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죠. 각기 달라 보이는 기록들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거인을 목격한 곳이 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이 신라의 동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는 대목도 여러 찾아볼 수 있죠. 신라 동쪽에 위치한 대표적인 섬으로 우산국, 즉 울릉도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산국 관련 기록 중 거대한 과일과 동물들의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쇠만한 복숭아씨, 고양이만한 쥐, 기둥만한 대나무 등의 기록이 세종실록에 실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중국의 태평광기, 신당서, 옥당 한화, 조선의 지봉유설, 용주유고,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 적힌 문헌들이 이러한 공통점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전해 내려온 민담이나 전설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곳에 무언가 있었던 걸까요? 신라의 4대 군주였던 탈의 이사금은 키가 9척 7촌에 달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무려 2m 50cm라는 신장이 나오는데요. 두 골의 둘레만 해도 3척에 달하며 참으로 천하에 짝이 없는 역사의 뼈였다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또한 신라의 26대 왕인 진평왕은 신장이 무려 11척 2m 75cm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평왕은 태어나면서부터 기골이 장대하여 힘이 장사였다는 기록이 존재합니다. 신라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장인국, 그리고 유독 거대했다는 기록이 많은 신라의 위인들,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2012년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에리는 1988년에 이집트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 몇 장을 공개합니다. 이것은 공개 즉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손가락의 길이가 무려 35cm에 달했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사람의 손가락 길이가 10cm 내외인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35cm의 손가락은 비정상적으로 큰 길이였습니다. 손가락의 길이로 추정한 신장은 무려 4m 50cm에 육박했죠. 여행 당시 카이로 북서쪽 비르후카에 위치한 농가에서 도굴꾼 노인과 만났던 적이 있다. 그는 낡은 헝겊 조각에 쌓인 곰팡내 나는 손가락을 하나 보여주었는데 그 거대한 손가락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해서 사들이지는 못했지만 300불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었다. 노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손가락은 1962년도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 몰래 침투하여 도굴해온 거인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지폐와 비교해보면 그 거대한 크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노인은 스위스의 전문기관에서 평가받은 감정서와 직접 촬영한 엑스레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거인의 유해였을까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거인의 흔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레크미르 고분 벽화에는 유독 거대한 사람들의 그림이 많은데요. 커다란 크기의 돌을 옮기는 사람, 기린과 신장이 비슷한 사람, 배를 미는 거대한 사람 등 평범한 일반인과는 체격이 월등히 달라 보이는 거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크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작게 그린 것일 확률이 높다며 거인설을 일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의문점들은 남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어째서 벽돌을 나르고 배를 미는 등의 중노동에 속하는 일을 한 걸까요? 또한 거인들의 크기는 대략 4에서 5m 정도로 일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공통점일까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은 현재까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이용했다, 모래 언덕을 만들어 돌을 굴려 이동했다 등 그럴싸한 가설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정설로 통하는 건 명확히 없다고 하죠. 돌 자체는 석회암으로 가공하기 쉬웠다고는 하나 그 이동 방법과 건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들이 많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 하나의 평균 무게는 대략 2.5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1톤 트럭의 2배를 넘는 무게인데요. 피라미드 건설에는 230만 개가 넘는 돌들이 사용되었으며 크기가 제일 큰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경우 147m까지 돌을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과연 모래 언덕을 높게 쌓는 것만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연구학자 하르토 도스는 나일강과 모래 언덕만으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것이라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과 20년의 건설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푸왕 대피라미드는 그 배에 가까운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하죠. 이러한 피라미드의 비상식적인 크기와 건설 방법은 단 하나의 가설로 전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거인이죠. 이것은 이집트의 기자 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지문으로 추정되는 흔적입니다. 돌을 움켜쥘 때 남은 듯한 이 지문의 크기는 굉장히 거대했다고 하는데요. 지문으로 추정한 손가락의 길이는 대략 35cm, 손가락의 길이로 예측할 수 있는 신장은 4에서 5m라고 합니다. 스포에리가 공개한 손가락 유골과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해당 돌은 실제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석회암의 일부였으며 단순하게 돌이 패인 흔적이 아닌 실제 사람의 손가락 형태와 미약한 지문의 잔재 확인이 가능한 역사적 사료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자 지역은 예로부터 거인에 대한 전설이 특히나 더 많았던 지역이라고도 하죠. 이집트 피라미드의 정밀도는 그 당시 기술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건축술은 적어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문명이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쿠푸왕 대피라미드의 건설 시기는 이집트 사왕조 시기였다고 전해집니다. 피라미드라는 고도의 건축물을 남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역사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능력을 가진 천재 기술자라도 나타난 걸까요? 이상한 것은 피라미드뿐만이 아닙니다. 스핑크스 역시 그 기원과 역사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스핑크스를 조사한 수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꼽는 미스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스핑크스에서 눈과 비와 같은 물로 인한 침식 흔적이 관찰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스핑크스가 습한 기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핑크스가 위치한 고원은 기원전 3000년 이래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잠깐 내리는 비 정도로는 정교한 건물에 침식을 발생시킬 수 없는데요. 해당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을 거라고 추정되는 시기는 기원전 1만 년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집트의 유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거인 문명에 의해 건설된 것은 아닐까요? 이집트의 고대 거인 문명 이론은 현재까지 이런저런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프란시스 챔폴리오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 미스터리를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심플하고 일리 있는 해석은 이것의 주인이 거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집트의 거대하고 뛰어난 문명은 정말 거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